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올해는 미국 독립 250주년, 건국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4분기는 4%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에 항상 아주 명석한, 확실한 분석을 해주시는 실물 투자 분석학과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 새해 벽두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예. 갖는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세계 전략, 이게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많은 어떤 국가 리더십이나 기업인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 분모가요. 그 사람들의 전 직장 또는 그 사람들의 전문 분야가 뭐냐에 따라서 세상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프레임이 참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경험의 산물이니까 인간은. 그렇죠. 예. 근데 트럼프는 평생을 부동산 디벨로퍼로 살아왔고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도 부동산 디벨로퍼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도메인, 누구 땅이야? 이거 개발하려면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 이런 게 그냥 FM이에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지난 3, 4년 동안에 있었던 스피치라든가 기고문을 보면요. 모든 그 영역, 그러니까 에어리어, 도메인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그런 단어를 제일 즐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의 이번 2기 국정 운영의 목표를 살펴봤더니 예. 트럼프는 세 가지 관점에서 미국의 영토를 공고히 하거나 더 넓히는 것으로 자신의 치적을 쌓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니까 영토. 예. 그런데 그 첫 번째 영토는 디지털 영토고요. 디지털 영토. 그다음 두 번째 영토는 물리적 영토고요. 물리적 영토. 그리고 세 번째 영토가 우주 영토입니다. 아하. 아, 좋은 관점인데 하나는 디지털 영토, 네. 물리적 영토, 우주 영토. 그렇군요. 그럼 디지털 영토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면 네. 결국은 이 AI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디지털.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앞으로 어디서 돈을 벌게 될 건가? 네. 그럼 결국은 에이전트 AI하고 피지컬 AI라고 했는데 앞으로 AI 이 부분에서 그러면 트럼프의 최대 전략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달 준 조세를 징수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실제적으로 지금도 어느 정도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는 매달 피할 수 없는 코스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당연히 법인격을 운영하니까 세금 내야 되는 게 있을 그렇죠.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서버 이용료입니다. 아마 서버 이용료. 예.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토마토도 서버를 당연히 운영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아마존 걸 쓰는지 뭐 MS 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의 서버를 매달 서버 이용료를 내면서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달리 말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의미 있는 수준의 법인격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기업들은 매달 준 조세 성격처럼 이 서버 이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자기 임기 2기에 이 과금을 할 수 있는 품목과 그 내용을 더 늘려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징수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AI입니다. 아, 이미 코로나19 때 기업들은 서버 이용료 내고 개인이 내는 돈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와 같은 OTT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한국인이 한국 드라마를 보려면요. OTT 가입을 해야 돼요. 넷플릭스 들어가가지고 예. 디즈니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정확한 워딩이 뭐냐면요. 한국 사람이 퇴근 후에 온 집안 식구들이 한국 드라마 보려면 달러 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달러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코로나 끝나자마자 이제 하나가 더 늘었거든요. 저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가장 비싼 요금제로 3개나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바로 챗 GPT로 대표되는 AI입니다. 네. 이제 학생들은 수업 과제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은 연구하기 위해서 기업에 있는 사람들 자기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두 개씩 다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CES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가 원년이고 내년부터는 기업 현장에서 사람 고용하지 않고 피지컬 AI를 고용하는데 그 피지컬 AI의 두뇌는 또 AI거든요. 그럼 매달 업데이트하고 또 추가적으로 그걸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또 그냥 로봇을 하나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독료를 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갔었을 때 과연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녁 때 밤에 가족들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달 우리가 내야 되는 달러형 준조세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바로 트럼프는 마치 좀 격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중세 시대와 똑같은 모습을 꿈꾸는 것 같아요. 영주가 자신의 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번 달 세금 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전 세계 상당 국가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는 그런 레이어를 더 두텁게 만들어서 정말 달러 패권도 연장하고 미국의 국부를 계속해서 늘리는 그런 디지털 영토를 더 공고히 하려고 확실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날카로우신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전 세계 그 서버 이용료 다 내야 되고 이제 오픈 AI 써도 돼. GPT 돈 내야죠. 제미나이 돈 내야죠. 제미나이가 재미나게 쓰는데 결국 돈을 많이 내는 거고. 그렇죠. 이제 퍼블리시티 돈 내야죠. 네. 뭐 이런 돈도 내야 되고 우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글 다 돈을 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넷플릭스까지. 예. 우리한테 걷어갈 건 다 걷어가고 빅테크는 세금 안 내고 그렇죠. 낼 거는 안 내고 걷어갈 건 다 걷어가고. 맞습니다. 진짜 영주인데 네. 디지털.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그러한 확고한 그 흐름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고요. AI는요. 초입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나머지 판사를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내 여러 가지 내 개인 데이터를 챗 GPT나 아니면 퍼플렉시티나 누군가에게 이미 많이 학습을 시켰는데 이건 내가 락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막 아부도 해요. 그거. 맞아요. 예.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는 AI 내 친구를 놔두고 새로 중국에서 개발한 아니면 한국에서 개발한 걸 옮겨 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토리컬하게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거기에 넣어놨는데 새로 구축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상담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초입에 굉장한 드라이브를 빠르게 걸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고민인데요. 이건 정말 냉정하게도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R&D 자금 이런 것들을 당연히 중소기업 지원하고 중견기업도 지원해서 또 다른 대기업도 만들고 스타트업도 더 잘 육성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데 씁니다. 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비교하면 약간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미국도 뭐 국가 R&D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국가 R&D 프로젝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단일 법인 파트너가 누구냐? 구글입니다. 구글은요 미국과 단일 프로젝트를 특히 펜타곤 미국 국방부와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옛날엔 나사가 제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구글이 제일 좋은 인재가 많고 세계적으로 가장 역량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를 비롯해서 국방에서 사용할 AI 관련한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구글에 국가가 R&D 자금을 왕창 주고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한테 R&D 자금 주는 거네.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게 국가는 사실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효율성만 가지고 국가 예산을 쓰는 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형평성과 소외된 사람도 배려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 그런데 지금 상황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너무 가속화되고 진짜 모든 거를 걸고 양쪽이 싸우다 보니까 지금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잘하는 애에게 자금을 쏴주고 더 빠르게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게 지금 미국의 형국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잘 달리는 말을 더 채취해서 그렇죠. 앞서가자.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굳이 따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 분명히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또 이러다가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영토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종속되거나 편입돼 버리면 이거는 진짜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유튜브 없이 살아가면 한 달에 얼마를 주면은 살아갈까요? 라고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한 달에 10만 원. 네. 근데 지금은 훨씬 비싸졌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종속돼 나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가 더 심한데요. 이제 사실 기업인들조차도 요즘은 기업인들은 윤택하고 우리 노동자들은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는요. 조금 디지털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게 피지컬 AI, 로봇이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감 네, 오십니다. 그렇죠. 예. 주방 아주머니 월급 드리고 홀 서빙하는 분 월급 드리고 카운터 보는 사람 월급 드리면 나는 이번 달에 월급 못 가져갔습니다인데 만약에 이분들을 일정 부분은 할 수 있는 만큼은 피지컬 AI 로봇으로 대체하면 이제는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전기료만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월급 못 가져갔던 달 있는데 나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상공인 분들도 많거든요. 이분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바로 그거 나왔을 때 우리는 준비 안 돼 있는데 테슬라에서 나온 오티머스 쓰고 피겨 1.0 쓰고 그렇게 해서 슬슬 쓰면 또 인건비 한국인 근로자 누군가에게 노동자 누군가에게 줘서 내수 활성화되고 그런 데 기여되는 게 아니라 그 돈마저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정말 이게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네, 그죠? 네. 예. 이게 디지털 영토입니다. 예. 네.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과정에서 그나마 반도체라는 분야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영토를 미국이 구축함에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협력사들도 그 과정에서 로봇 관련한 협력사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성큼성큼 해가고 있긴 합니다. 그건 좋은 얘기네요. 네. 그런데 로봇 세상이 본격화됐었을 때 생기는 부가가치가 100이라면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 기자재 그리고 반도체를 넣은 것과 로봇의 두뇌에 해당되는 AI를 가지고 있는 것, 그 부가가치는 이미 우리 휴대폰을 제일 잘 만드는 삼성전자의 시총과 그 휴대폰의 OS에 해당되는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구글의 시총의 차이를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그 로봇을 만들어봐야 이게 뇌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가장 부가가치 있고 모든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데이터 기반의 AI는 우리가 가져가고 그 제조 이거는 어차피 아시아계에 있는 회사들에게 발주 넣으면 만들어 주잖아. 약간 이런 상태로 또 생태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는 이 생태계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그 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욕심 내야죠. 우리 디지털 주권, 그 다음에 데이터 주권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웹의 시대가 열렸을 때 네이버 다음을 우리 자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토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고 또 앱에서는 카카오 같은 게 대두됐으면 그렇죠. AI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넥스트 AI의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미래가 탄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냉정한 얘기긴 합니다만 기업인들이 바로 그 다음 시대에 이런 것들을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열심히 하려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거일 때 더 열심히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공중 화장실은 어떤 가정집에 있는 화장실보다 솔직히 깨끗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림이 너무 이쁜 건 사실 누구 것도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국가 대표들을 모아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걸 지키자가 혹시 너무 선의는 아닌지 그들에겐 어떤 개인적인 참여 동기가 있고 이걸 성과시키면 너에게 뭐가 떨어지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는지도 우리 지금쯤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더 혁신 경제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빨리 경쟁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물리적 경제 영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을 하였으니까 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리적 경제 영토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예,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 캐나다도 51번째 주로 들어오지 그래. 이거 파나마나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만들어준 건데 이게 왠지 느낌 아닌 느낌으로 내 거 같은데 뭐 이런 망언 아닌 망언 했을 때. 심지어는 한국의 미군 기지를 땅을 달라. 맞아요. 그런 얘기 했을 때마다 저 북한에는 콘도 짓기 좋은 땅이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뭐 좀 노골적인 표현으로 하면 정상 아니시구나 이런 표현하는 댓글도 많았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현실은 정말 냉정한 거니까요. 미국의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2학년 교과서로 사용한 그 내용을요. 특히 네. 미국사 교과서를요. 네. 거기 미국의 발달사가 나오는데 네. 플로리다 지방은 전쟁사지. 플로리다 지방은 스페인에서 사온 거고요. 맞아요. 루이지애나는 프랑스로부터 프랑스에서 사온 사가지고. 거고 텍사스는 멕시코에서 병합해 온 겁니다. 또 텍사스는 원래 다른 텍사스 공화국인데 야 너도 그냥 우리 미 합중국 하자 합치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미국의 알래스카도 사온 그 거죠. 사온 러시아로부터. 예. 그러면 이런 미국의 역사를 배운 미국인들이 트럼프의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 캐나다도 같이 미국하자 하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번에 또 사는 거야? 이번에 또 합치는 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역사관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 영토를 사온다고, 다른 나라랑 합친다고 말도 안 되는 인식이라는 건 우리 역사관이고요. 미국의 역사는 늘 땅을 사왔고 합쳤고 병합해 왔어요. 그러니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 미국인인 트럼프,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땅을 중심으로 세계관을 형성한 사람이 내가 이번에 또 한 번 대통령이 됐는데 뭘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로 나중에 칭송받을까? 이 기회에 내가 또 한 번 영토를 넓혀볼까?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루지애나주를 매입하고 나서 미국의 땅을 2배로 넓혔다면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베네수엘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일기 때도 마두로에 대해서 단죄하기 위해서 여러 포석을 했다가 타이밍을 못 잡았죠. 연임을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타이밍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기 때도 사실 베네수엘라 상황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베네수엘라 방문했을 때가 2020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도요. 정말 이게 국가가 이제 완전 흔히 말해서 아사리판이 났구나 생각했던 게 공항에 내려서 저희가 마침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인터뷰를 하러 간 건데 중앙은행 장을 갔더니 거기 우리를 이제 안내해 주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결정을 하셔야 된다. 우리 지금 중앙은행 장이 2명이고 기재부 장관이 2명이고 우리로 따지면 산자부 장관이 2명이래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마두로랑 또 누구죠? 노벨 평화상 받은 분. 네, 저 하여튼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명을 각자 한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뒤에 2020년에 방문했으니까 그 뒤로 5년이 지금 흘렀지 않습니까? 그 5년 동안 어떻게 됐느냐? 베네수엘라에 정상적이고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800만 명이 다른 나라로 다 떠났어요. 800만 명이. 예. 여기에선 더 이상 먹고 살 만한 그게 없다. 그리고 여기서 월급 받아봤자 월급 받은 순간부터 물가가 또 올라요. 참 석유와 매장량이 전 세계 17%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어딘가 돈 벌러 나가고 할머니한테 애들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즐비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잠정적으로 한동안 통치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항거할 사람이 누가 남았죠? 없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청장년층, 적극적인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는 다 나가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갔었을 때도 카라카스를 중심으로 한 그 일부 지역만 마두로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 밖에 지방은 다 자치 민병대니 뭐 게릴라니 이런 사람들이 점령하고 마치 거기에 소왕국 만들어서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진짜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생각이 만약에 트럼프가 없다면 석유가 나오는 일부 지역과 카라카스 일부 지역 정도만 점유하면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2기 때 베네수엘라를 일부 통치하겠다라는 말이 저는 뭐 아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현재도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제대로 가동 못했는데 미국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논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베네수엘라 현장을 갔었을 때 느꼈던 제 견해는 전혀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육지에서 석유 개발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미 제가 갔을 때 중국 상인들이 폐석유 그 유전 그 철골 구조를 그냥 고철로 다 사갔어요. 철골 구조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지금 개발하기 시작하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거기가 아니라요. 베네수엘라 앞바다 바로 옆에 가이아나가 2022년에 세계 최대 심해 유전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가이아나가 2022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60%였고요. 2023년도에 30%야 넘었어요. 바로 옆에가 바로 베네수엘라 해상 유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각각 여기 영해가 다르지만 밑에 유전 해군은 같이 쉐어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엑선부터 뭐 쉐브론부터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애들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린란드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그린란드도 저는 가능성을 높이 봅니다. 그린란드 국민이 6만 명인데요. 그린란드 자치령 헌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 하면 주민 투표해서 독립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다음 날 덴마크가 띄워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근데 있어요. 그 중국 사람 한 2만 명 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덴마크 원래 그린란드 원주민 6만 명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사님께서 그린란드 주민 대표고 제가 주민입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남은 여생을 미국인으로 사실 거냐, 덴마크인으로 사실 거냐. 마치 로마 시민권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한마디 더 얹겠죠. 그런데 미국은 돈도 좀 준대요. 자, 그런데 미국 국민 3억 5천만 명이고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8만 불이죠. 예. 근데 덴마크는 유럽에서도 좀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구 6만 명밖에 안 되고요. 그럼 3억 5천만 명하고 6만 명인데 공 다 지워보면 3만 5천 명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6명 보상해 주면 끝이에요. 그린란드도 그렇게 될 것 같다. 저거는 파나마의 운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파나마는 상대적으로 파나마구나. 그냥 그 물류 시스템에 있어서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려는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린란드하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게 베네수엘라의 남부 지역에는 엄청난 히토류가 매장돼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린란드도 히토류와 희소금속이 다량으로 매장돼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또 우라늄은 이미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양쪽 다 석유 매장량이 베네수엘라는 17%, 그린란드는 전 세계 13%가 매장돼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도 1등 산유국은 미국인데 그린란드하고 베네수엘라까지 만약에 점유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전 세계 유가는 미국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중동 지역은 이제 지금은 본인들이 미국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든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가면서 말이지 자주 하고 자립해보자. 이게 사실 사우디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의 지향점인데 네. 그 과정에서 겁나지 않는 친구인 한국하고도 잘 지내보고 이런 결인데 미국이 너 계속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석유 가격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순간 지금도 사우디는 재정이 적자예요. 복지 지출이 너무 많아서. 예. 그러다 보면 중동 지역도 더 이상 친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이번에 이제 결국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젤렌스키 네. 대통령 말도 그렇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연결한 베링해를 연결하겠다. 그 알래스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이제 북극 항로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건 네. 앞으로 어떤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누군가 한다면 굳이 내가 그래도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이게 내 노후 자금인데 상가 투자해서 이걸로 월세로 내 노후를 대비하겠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상가를 어디 사야 되느냐? 역세권 상가 사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길목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네. 바로 그 길목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아시아 지역에서 역세권 국가들이 다 아시아의 최고 부자들이에요.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두바이, 뭄바이 다 이런 데죠. 예. 지금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개척되면 바로 그 역세권이 바뀌는 거예요. 부산, 예. 동해, 블라디보스토크, 그렇죠. 원산 이렇게 되겠네. 위로 가는 거거든요. 위로 가는 거니까. 그게 훨씬 더 거리도 짧고 경제적이니까요. 그러면 한국의 동해 연안은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동해 연안이 역세권 된다. 그럼 동해 연안에 두바이 역할을 하거나 싱가포르 역할을 하거나 홍콩 역할을 해야 될 곳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역세권 국가들 중에서 이 그러니까 한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 중에서 러시아도 가장 강력하게 파트너십을 맺고 싶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친하지만 이거 미국이랑 공동 전선이 없어지고 나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 어떤 갈등의 골이 더 높아질지 몰라요. 과거의 역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동해를 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려면은 결국 두만강인데 지난번에 한 기록에 보니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다리 높이가 7m래요. 네. 배가 못 나오는. 못 나오게 막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일본도 그러고 걱정도 많고요. 그래서 한국이 여기서 많은 교섭을 또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해안의 전성시대가 온다. 네. 자, 세 번째로 자 우주 영토. 네. 우주 영토를 하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뭔가요? 네, 이거 많은 분들이 우주 그러면 너무 앞선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도 우주를 안 이용하는 날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어떻게 왔었겠어요? GPS, 우주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우주는 우주도 공간인데 이 공간을 이용하는 국제 규범이 사실 아직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ICOC라고 하는 걸로 국제 규범을 만들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ICOC의 가장 큰 법적 지향점은 연성법이에요. 즉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뭘로 하자고 주장하냐면 PPWT라고 해서 다른 법을 하나 만들고 이걸 국제사회에서 자꾸 이걸로 하자고 하는데 ICOC 미국이 지향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는 이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 이렇게 이해해드리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 인류가 대기권에 올린 위성의 개수를 전부 다 합쳤을 때 그중에 미국 위성이 97%예요. 스타링크, 아마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주 발사차라는 그 비싼 물건을 미국만 현재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를 그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평균 1kg을 궤도권에 올리기 위해선 25,000불이 드는데 미국만 500불에 올려요. 그러니 틈나는 대로 올리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올릴 수도 없다 그러더 공간이 없어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 미국은 지금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마치 서부 개척 시절에 우주공산 땅에 미국 깃발부터 꽂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그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는 본인들이 올리고 싶어도 올리고 싶은 궤도에는 벌써 미국 위성이 있으면 거긴 못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사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우주 관련 규범을 만들어서 우주를 이 규범 아래서 운영합시다. 이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법 내용에 그 문구는 없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로 법의 틀을 만들면 나중에 뭘 넣을 수 있다? 한 나라가 1년에 몇 개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락을 걸 수도 있거든요. 바로 미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스탠스는 이렇게 하시죠. 우리도 아무 얘기 안 할 테니 그냥 다들 편하게 올립시다. 그런 연성법,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걸로 우주 개척을 혼자서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통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통신뿐만 아니라 바이오 회사들, 글로벌 탑티어의 바이오 회사들은 바이오 실험을 전부 우주에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구에서는 세포 배양이나 단백질 인공 장기를 키우려면 이 중력 때문에 단백질이 균등하게 자라질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궤도권에 올리면 그게 다 가능하고 실험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고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궤도상에서 많은 걸 하려고 하고 통신은 기본이고요. 이런 많은 것들이 앞으로 그리고 국방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실 거의 독과점적으로 미국이 다 점유한다. 이거는 물론 중국이 점유하는 것보다 미국이 점유하는 게 낫지 않겠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도 직접 올릴 수 있는 나라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렇죠. 좀 더 걸릴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다른 나라가 함부로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타이밍에 트럼프는 확실히 선점하자고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1기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우주군 창설이었어요. 이제 조만간 우주에 우리 미국의 사적 소유물이 대거 올라가는데 그거 지킬 보안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맥락들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보면은 약간 거칠어 보이고 계획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거대한 세계 전략, 디지털 경제 영토, 물류 영토, 그리고 우주 영토까지를 촘촘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영토를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 한국이 어떻게 파트너로 참여해야만 우리의 살 길이 생길까요?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자립입니다. 그 자존이고요.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우방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근데 역사적 맥락을 보면 이건 교과서고요.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어느 쪽에 반강제적으로
뭐랄까 줄을 다 봐야 된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요. 합종 연행. 네. 2차 세계대전 때나 1차 세계대전 때 그 수많은 열강 국가들이 끼고 싶었던 사람들이 뭐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너무 순수한 이상적으로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현실도 생각해야 되고 현실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템포로 어떻게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어느 쪽의 편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누구 반대쪽하고는 헤어질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스무드하고 나이스하게 해야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해보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세계 전략의 뒤에는 미국의 새로운 빅테크들이 있다. 네. 페이팔의 창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계를 새롭게 디자인하려고 하고 있고 결국 다음번 대통령은 벤스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들의 세계적인 세계 전략을 트럼프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이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용을 할 수 없으면 이용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안타깝게도 2000년 이후에 전 세계적인 유의미한 수준의 과학적 성과는 국가 단위의 R&D나 아니면 대학 단위의 R&D가 아니라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된 사람들인데 그럼 손을 잡자. 그들은 뭐 이용해 먹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반대로 또 그럼 우리도 이용하자. 이런 생각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옛날 같지 않는 모습에서 다시 미국을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이 과정에서 저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영토를 바탕으로 미국에게 국부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방력을 더 우월하게 만드는 AI 데이터 허브 이런 걸 미국 안에서 더 육성하도록 하자. 이런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국도 이 미국에서 배워야 될 그러면 국가 전략 이런 걸 간단하게 딱 마지막 네. 하면 뭐가 될까요? 저도 이상적인 세상을 좀 더 그려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상을 어떻게 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말을 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 이런 소리 하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장밋빛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 속에서 정말 수정 보완을 해가면서 찬찬히 하나씩 지금 걸어가야 될 타이밍이지 먼데한 꿈만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글로 가보겠습니다라는 구호만 있어도 안 되고요. 너무 또 현실에 방점을 찍어서 소외된 계층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희생해야 되죠? 그 사람들은 그것도 분명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정희 교수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전략 엉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실상을 보게 되면 디지털 경제 영토, 그다음에 우리가 물리적 경제 영토, 우주 영토를 향해서 차곡차곡 세계 질서를 쌓아나가고 있다. 이런 인사이트가 높은 말씀을 해서 박정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거리는 미군의 비행기가 오르내리고 150대가 출격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되는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거리에서도 삼성과 LG의 우리 기업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지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현지인들과의 안전판 그리고 기업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LG의 현지 서비스 센터를 유지하면서 어려울 때 곁에 있는 게 친구 이런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LG는 한 번 더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힘내고 국민들도 힘내고 이 어려운 시기에 힘차게 한번 도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주식도 4,500 연내에 5,000을 6,000을 넘보는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만큼 우리의 용기도 우리의 도전도 우리의 혁신도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